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류의 영원한 스터디셀러인 논어를 읽게 된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김원종 교수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지혜, 세 사람이죠. 동양의 위대한 지혜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세 사람, 노자, 석가모니, 공자, 이 세 사람입니다. 이 노자가 기원전 580년 전후에 태어났고, 석가모니께서 기원전 563년이라 그러죠. 563년에. 그리고 공자가 석가모니보다 12년 후인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80년에서 551년까지의 한 30년 사이입니다. 이 30년 사이에 이 위대한 성인 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인류가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성인 세 분이 이 30년 사이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원시 불교에 대한 학자 간의 이해는 좀 다르죠. 학자 간의 이해는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이 불교가 유일신이건 아니건 이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절대자라고 우선 상정을 하는 이 종교라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점에서 신본주의자라고 부르기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위대한 동양의 세 성각자를 신본주의자가 아닌 사람인자, 인본, 근본본, 인본주의자로 이제 인본주의자라는 그 틀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인본주의자면 우리는 누구나 서슴없이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그분은 기원전 470년, 그렇죠? 바로 공자가 돌아가신 이 9년 뒤에 태어난 분입니다.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계산을 해보니까 9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누구나 인정하는 네 분의 위대한 이 선각자들이 100여 년을 사이에 두고 이 지구에 오셨다가 가셨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인류에게 있어서는 참 더 없는 행운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본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걸 우리는 온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온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본주의와는 상대적이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대척점에 있는 자본주의. 자본이라는 결국 잘하는 것이 결국은 이 자본이 잘하는 것이 돈이란 말이죠. 인본이 아닌 이 돈을 근본으로 하는 이 주의. 달리 말하면 물질주의라고 할까요? 이것이 인간 세상의 주류인 것처럼 보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본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해야 되는 것이고, 엄격히 말하면 인본주의가 근본이 되고 자본주의는 말이 돼야 돼요. 본말이 이렇게 확실히 자리에 잡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때때로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의 현실이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동양의 지혜라면 우리가 그 결정 가운데, 그렇죠? 그 결정 가운데, 결정이라는 뭉쳐진 어떤 다이아몬드 금강석처럼 뭉쳐진 그 결정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태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극 문양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극 문양이라고 부르는 거. 그걸 보면 여러분 머리에 다 떠오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머리에 떠오르죠. 그게 뭡니까? 이 음과 양의 조화, 양과 음의 조화이죠. 그렇죠? 사람도 보면 두 팔, 두 눈, 그렇죠? 이렇게 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대개 짝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동양의 세 성인 가운데서도 가장 현실적인 노자도 계시고 석가모니도 계시고 공자도 계십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의 현실적인, 그죠? 인문주의자, 현실을 가장 중시하셨던 분, 물론 다른 분들도 현실을 완전히 망각한 분들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현실을 더 중요시했던 공자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대로 집약이 되어 있는 책인 논어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삼불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불후의 사업. 첫째가 입덕입니다. 삼불후 가운데 첫째가 입덕입니다. 예, 이 덕자죠. 둘째가 입공입니다. 셋째가 입언. 세 가지입니다. 입덕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의 위대한 지혜 세 분이라 하는데 노자가 지은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을 전하는 노자는 전국시대 때의 어떤 다른 분이 지으신 것이고 노래자라고 하기도 하고 설이 분분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책은 전국시대에 지어진 책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지으신 책이 있습니까? 없죠. 공자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없죠. 예수님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것은 결국은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는 것. 저서는 어디냐? 저서는 당대의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답답한 심정을 후세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글로 써서 남기는 것이 저서의 가장 옛날로 친다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건 저서는 바로 입언입니다. 입언이 바로 저서에 해당돼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삼불후 가운데서 세 가지 영원히 썩지 않는 것. 그렇죠? 이 노후하다는 썩지 않는 것 가운데. 두 번째가 공입니다. 위대한 공로. 우리가 오늘날 많은 것을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그것을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없다가 그것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넓은 의미에서의 공 가운데 속하는 것이죠. 전기라든지, 그렇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가장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인 컴퓨터. 옛날로 친다면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인 끈의 발명이, 끈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구, 이 많은 이 지구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왕자가 되게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끈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제한 분들,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을 충무공 이순신 같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입공을 하는 분이고요. 부릅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해서 한번 부르죠.
어쨌든 우리가 이거 읽는 책들은 이번에 해당되는데 세 가지 위대한 본로 가운데서 공자님의 그 입덕해 놓은 것이 혹시 잊혀질까 걱정한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들었던 말들을 기억했던 말들을 되살리고 해서 모여서 결집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논어이죠. 물론 여기에는 공자님이 평상시에 일생동안 하신 많은 중요한 말씀 가운데 빠진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핵심적인 말씀들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 강좌의 이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름을 열린 논어라고 일부러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렇다면 닫힌 논어라는 것이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있습니다. 예. 닫힌 논어라고 감히 부를 수밖에 없는 책이 바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서 많이 읽히고 있는 송나라 때 위대한 철학자 주희, 주자라고 우리가 부릅시다. 앞으로는 이 주자가 전대의 특히 송대의 이 성리학자들의 논어에 관한 견해들을 모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또 보충해 넣어서 만든 책이 논어집주라는 책이 있는데, 논어집주죠. 논어집주. 논어집주. 숫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원래는 이것이 정상이죠. 더 정확한 표기입니다. 주들을 모았다는 것이죠. 모았다는 겁니다. 논어집주라는 책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열린 논어의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닫힌 논어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나 이 책이 나온 중국이나 또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등 다른 나라 어느 곳에서도 이 논어를 공부할 때 논어 집주에만 매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이 논어에 관한 주자가 놓쳤던 많은 고대 옛날의 학설이라든지 주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주자께서 12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8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나타난 수많은 천재들의 논어학에 관한 이 결론들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방기되다시피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주자 자신도 바라지 않는 일일 거예요. 주자는 자기 그 당시 1130년에서 1200년까지 71세죠. 살면서 이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당연히 그때로서는 최고의 책이었고 그 뒤에도 상당히 초월하기가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한 것이 많습니다. 주자 스스로도 그것을 주자가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셨을 텐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도외시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주자의 논어 집주가 이 주자 본인의 의도와도 다르게 하나의 학술 권위로 변하는 바람에 경우에 따라서 마치 성경책처럼 어떤 한 글자 고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권위 있는 책인 것처럼 변해버렸죠. 거기에는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변수로 작용을 한 겁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거 길게 설명드릴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과거의 이 중심 표준이 되는 교과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는 안타깝게도 이 지구상에서 논어를 가장 많이 읽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그렇죠? 중국과 일본에서는 주자 이전에 여러 주석 가운데서도 주자가 놓쳐버렸던 것들 그렇죠? 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자가 1130년생이고 12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세례죠. 그죠? 70세를 사시면서 그 1200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800년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800여 년간의 수많은 학자들의 각고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를, 그렇죠? 종합해서 논어를 읽고 있는 것이 중국과 일본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학계의 일부에, 아직도 학계의 일부에서는 주자의 해석과는 조금만 다른 설명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죠. 옛날에 여러분이 좀 옛날엔 주자와 다른 해석을 하면 사문이 넓은 의미에서는 공명학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공명학을 포함하는 모든 유학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정주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좁히면 주자학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문을 어지럽히는 도적이다 이렇게 해서 주자와 좀 다른 해석만 해도 사문난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사문난적이라면 정말 큰 올가미를 씌워서 학술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말이죠. 학술의 자유를 방해하는 하나의 저것이죠. 뭘까요? 올가미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사실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남들이 알까봐 좀 부끄러운 일이죠. 주자가 종교의 대상이라면 예수 같은 종교의 대상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대의 참 휘세의 훌륭한 한 학자였던 이 주자를 그렇게 절대시하면 주자가 알아도 웃을 일이죠. 웃을 일입니다. 전통의 개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더 발전시키고 보충하고 그렇죠? 수정해 나가고 더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전통의 개성인데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그게 전통이라서 한다면 전통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축적된 업적들 가운데서 논어의 이 본뜻에 가장 가깝다고 보는 설들을 추려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는 이 방면에 있어서 물론 여기에는 중심에는 가장 위대한 훌륭한 책인 논어 집주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위나라 하안의 논어 집회라든지 그렇죠? 혹은 이 방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석서 정말 저는 앞에다가 위대라는 두 글자를 집어넣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있는데 욕심이 있는데 그러한 주석서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논어 고금주 선생님은 이 글자를 쓰셨죠. 그러나 이 글자가 쓸 때 정확한 것이죠. 논어 고금주 그죠? 논어 고금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다산 선생이 전라도 강진에 귀양가 계실 때 거기에서 50대 때입니다. 연세 50여 세일 때 50대 때 그때 지으신 책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본의 그렇죠? 일본의 오규 소라이라든지 그죠? 또 진사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일본 실학 시대에 그죠? 일본 실학 시대의 훌륭한 학자들의 설까지도 포함하고 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 전목 선생이라든지 그죠? 양백준 선생이라든지 이 분야에 큰 공로를 깊은 좋은 학설을 남긴 분들의 견해까지도 아울러서 그죠? 좀 제 주관이 조금 포함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열린 논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예, 학자들은 말이죠. 공자와 이 제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이것을 그러한 말씀들을 모은 책인 논어가 이루어진 시기를 책으로 묶어진 시기를 이 공자의 손자이자 중용이라는 책을 중용 사서 가운데 하나인 중용이라는 책 있죠. 중용을 지은 이
자사가 바로 공자님의 손자죠. 공자님의 손자입니다. 공자님이 이 공자님이죠. 그리고 아드님이 공리라는 분입니다. 공리. 공자님께서 아들을 놓으셨을 때 노나라의 어떤 정치가가 계시라는 분이 공자에게, 공자가 20대인데도 그때 20전인데도 20전일 겁니다. 이 공리를 낳았을 때 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분이고 똑똑하다고 신동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다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예를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공자가 맏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잉어를 한 마리 선물했다는 겁니다. 모릅니다. 한 마리를 했는지 몇 마리는 그건 모르는데 잉어를 선물해서 공자가 그것이 고마워서 아들 이름을 공리라고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리의 아들이 공급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자가 자사입니다. 자사. 바로 중용이라는 사서 가운데 하나인 중연체, 중용을 지은 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책이 논어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자의 손자이자 중용의 저자인 공급이 죽은 기원전 400년 전후, 400년 전후가 처음으로 결집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보면 공자의 언론이 있고 또 공자의 제자들의 언론이 있고 그렇죠? 또 공자와 제자들이 나누는 얘기 말고 공자 제자들의 언론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공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공자께서 기원전 479년에 돌아가셨죠. 4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책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80년 그죠? 전후에서 처음으로 책이 묶어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또 이때의 그 책이 아닙니다. 또 여러 변화 과정을 겪어서 수정 가감이 되고 해서 한나라 때 와서 묶어진 책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오자도 있을 수 있고 탈자도 있을 수 있고 빠진 구절도 있을 수 있고 완전하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완전에 가깝게 복원하려고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이때 만들어졌던 그때의 본 모습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날 중국이 상당히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많은 주택을 짓고 주택을 짓다 보니까 땅을 많이 파게 되는데 땅을 파다가 전국시대라든지 혹은 그 이전 그 이후에 땅 속에 있던 문물들을 많이 출토를 했어요. 거기 보면 이 비단에 적힌 글씨도 나오고 비단을 책으로 삼아서 했던 것도 나오고 또 대나무 죽간에다가 혹은 나무로 만든 뭡니까 목독이라 그러는데 목독이라 그럽니다. 독. 여기에 쓴 거 죽간 이렇게 쓰죠. 예. 대나무 쪽이라든지 나무 조각에 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요. 언젠가 또 논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논어의 본 모습을 더 가까이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대개 전국시대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시대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시대도 이 시간이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이러한 것들은 거의 실려 있고 다만 어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라질 수 있겠죠. 후세에 와서 약간 수정하고 고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책으로 묶어지고 난 뒤에 진시황제 때 분서갱유를 했습니다. 그죠? 분서갱유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데 이때 분이라는 것은 이 나무목 수풀림 그렇죠? 수풀림 밑에 불화자가 있죠, 그렇죠? 불화자가 있어. 숲을 불로 태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서는 책이란 말이고 분서
여기서 책은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육아의 경전입니다. 진시황이 법가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싫어한 것이 육아입니다. 또 육아의 사람들이 정의감이 제일 있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안 되겠다, 처치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죠? 또 이 책을 그냥 거의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만 선본이라고 해서 좋은 책을 선본이라고 합니다. 상태가 인쇄 상태나 보관 상태가 좋은 책들을 선본이라고 그러는데, 선본만 뽑아가지고 진시황의 궁전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죠? 또 박사라는 관직을 진나라 때 처음 만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박사가 있는데, 그죠? 박사라는 관직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관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사람들이 누구가 이 책의 유학의 책의 유적이라 할까요? 유적에 육아의 전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이 관입니다. 박사관들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보면 안 되도록 도서관 안에서는 봐도 좋다. 그 정도는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분서이고, 그렇죠? 계행유라는 것은 이게 계행유. 계행이라는 건 사실 이게 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동사로 친다면 땅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동명사로 써요. 유학자들을. 근데 사실 이때는 전국 진시황 때의 유학자들은 순수한 유학자들이 아니고 약간 변질된 음양가들과 유학가가 변질된 방사, 예언가 혹은 술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진시황에게 불사약이죠. 불사약을 불로초가 아닙니다. 불로초란 말은 역사에 전혀 없는 말이고, 이 불사약을 구해주겠다고 사기를 친 인간들이 있어요. 이 사기를 친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서복이라는 인간인데, 서불이라고 쓰기도 하고 서복이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이 인간이 말이죠, 진시황에게 사기를 쳐서 많은, 요즘으로 치면 한 수천억 정도의 돈과 재물과 또 젊은 총각 처녀 3,000명, 또 수십 척의 배,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저 동해바다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볼 때 동해죠. 동해바다로 들어가서 어느 저 섬이 있는데, 복례산이라는 영주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신선들이 있어서 불사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가서 그거를 얻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진시황이 어벙하게도 넘어갔죠. 그러다가 뒤에 또 한 번 더 왔어요. 서복이가 와가지고 거의 다 돼가는데 물자가 조금 모자랍니다. 또 사기를 쳤어요. 2번이나 사기를 쳤습니다. 그 영명한 군주인 진시황이 또 넘어갔어요. 그 뒤에 사기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안 되겠다. 이런 놈들을 내가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서 방사들을, 진시황이 이미 방사들에게 자기가 불사약을 구하는데 이 방사들에게 자기가 쏟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챘을 때 주위에 있던 방사들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서, 이 방사계 순수 유자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순수 유학자들은 바로 노나라의 공자의 고향인 곡부라든지 노나라에 있으면서 그 전통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 진나라 함양까지 가서 벼슬하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학자 가운데도 좀 뭘까요? 자폐라고 할까요? 그렇죠? 좀 이 잔물이 든 친구들이라 할 수 있죠. 이 친구들을 그냥 이게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랬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이 분서경유가 있고 난 뒤에 이 유학의 그 책을 읽는 것이 주춤했습니다. 못 읽게 했으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옛날에 항상 모든 게 써서, 인쇄술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필사 써서 이제 전해지는 필사본이 오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긴 하죠. 사람 베끼다가 오자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 뒤에까지 꾸준히 읽혀왔습니다. 읽혀 오다가 이 후한 시대에 와서, 그렇죠? 후한 시대에 와서 이 마융정현이라는 훌륭한 학자들이 있는데, 후한
이 전한, 이거 누굽니까? 유방의 전하는 망했고, 그렇죠? 왕망이라는 이 신하가 신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전하는 왕망의 등장으로 해서 망하고, 다시 이 한시르 후예인 유수라는 사람이 만든 후한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후한 말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시대입니다.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하는 삼국시대죠. 이것이 다시 이 진나라로 통일되는 이러한 이 역사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후한 시대에 와서 마융이라든지 정현이라는 사람, 그렇죠? 마융, 논어학사에서 아주 유명한 위대한 훌륭 업적을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해 봅니다. 마융이라든지 그의 제자인 정현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줄을 쓰기 시작했어요. 줄을. 근데 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선진의 고문이 진나라 이전의 옛날 글 문장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의미죠. 그 글자의 의미가 자꾸 변하고 문법도 때때로 변하고 이러니까 이미 후한 시대에 와서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정현이 AD 127년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200년까지 산 사람이니까 이 논어가 길집된 것이 우리가 언제라고 했었죠? 기원전 400년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600년 차이에 그러니까 60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자꾸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시대에 따라 자꾸 줄을 쓰는 이유는 왜 줄을 쓰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쉽게 하기 위한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는 번역입니다. 번역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 것이 주석서지요. 후한 시대의 정현이나 마용 같은 이런 사람들이 줄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것도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주자의 논어 집주에도 이분들의 설이 일부 상당히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대의 학자들의 주석은 3세기 사람인 여기 3세기 정현이 3세기 초에 죽었습니다만은 3세기 사람인 위나라, 아까 삼국시대의 그 조조의 위나라 있죠? 위나라의 하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안이라는 논어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안이라는 사람이 논어 집회라는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라 때부터 이 위나라를 거쳐올 때까지의 이 논어에 관한 훌륭한 중요한 어떤 견해들을 모은 책이 논어 집회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또 자기의 견해를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학술의 주류가 뭐냐면 유학이 아니고 노장학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위진시대의 학술의 주류는 노장학이었습니다. 노자와 장자의 학문을 숭상하는 노장학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청담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이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이 논어의 주석 속에 노장학의 분위기가 많이 스며들었어요. 노장학의 분위기가 많이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대의 주류 사상이었던 훈고, 한대의 한고 훈고라는 건 해석학이죠. 왜 그러냐면 진시황의 분서경유라든지 혹은 초나라와 한나라의 초한전이라든지 이런 많은 동란을 겪다 보니 이 경서를 읽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매우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줄을 훈고 해석학을 통해서 다시 그 책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나라가 유학을 매우 숭상해서 특히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한무제가 유학을 매우 좋아해가지고
이 여러 노장학을 비롯한 여러 백가들, 제자 백가, 이 백가들을 다 물리치고 유학만 독존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대학에다가 과목을 만들고 시경, 상서, 시경, 서경, 역경을 비롯한 과목들을 쭉 만들고 또 거기에 주임 교수, 또 그 밑에 학생들 해가지고 국비 장학생을 해서 이 공부를 시키고 말이죠. 그 유학 사상을 세상에 넓게 보급시키기를 이렇게 획책했던 겁니다. 한무제가 유학 사상에서는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논어의 이 하한의 논어 집회는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가 바로 남송, 북송, 양송 시대인데 이때는 불교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불교는 원래 후한 때 들어왔다고 합니다만은 불교가 점점 왕성해지고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다 불교 쪽으로 경도가 되고 하니까 이른바 거기 중국의 어떤 자존심을 회복하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주장을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새로운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 우리 달리 말해서 도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도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학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도학적 관점을 가지고 논어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의 해석이 공자와 그 공자의 제자들의 본뜻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들의 견해, 자기들의 그 인생 철학, 우주 철학,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은 부분들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어라는 권위적인 책을 이용한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선용한 것이고, 그렇죠? 자기들의 이 주장과, 그렇죠? 이론을 논어라는 책을 통해서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송의 주자는 북송과 남송을 걸쳐서 11명의 선배 도학자들의 주석 가운데서 아주 적실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 적실하다. 적실하고 좋은 것이라고 되는 것만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가래 뽑고 거기에다가 자기 견해를 더해서 논어 집주라는 책을 만든 것입니다. 원나라 때 이 책이 과거의 교과서로 결정이 되었어요. 권위가 실린 것이죠. 이 책과 한 글자, 이 주자의 해석과 한 글자, 혹은 관념이 하나로 다르면 과거의 낙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 분위기는 명나라 그리고 과거가 완전히 폐지되는 청나라 만료까지, 그렇죠? 그대로 계속되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논어 집주뿐만 아니라 주자의 모든 경서에 관한 해석과 철학이 거의 뭘까요? 중심적인, 핵심적인, 달리 말하면 어떤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러한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무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논어 집주를 위주로 하는 과거 시험이, 그렇죠? 시행됐죠.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습니까? 갑오경장 때까지 이 과거가 있었죠.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논어하면 논어의 본뜻보다도 주자의 해석, 이것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아서, 그렇죠? 시야를 넓혀보자.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과 일본에서의 학술 논어학의 분위기, 이것도 우리 알고 지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감히 열린 논어를 한번 읽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